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이번에는 아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영상을 다 찍고 시작하려고 영상을 찍기를 시작했어. 자, 우선 우리는 지금까지 1단원에서 뭐 배웠지? 뭐 기후, 자연환경, 뭐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겠지. 그 다음에 흥양다오로 이어지는 신석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을 배웠고, 그치? 또 초기 국가들이 한 시대까지 어떻게 fe어지고, 고조선이라든지 야마타이국이라든지 그런 데가 어떻게 fe어지는지를 봤지. 특히 베트남을 좀 기억해 보자면 발랑, 어우락, 그 다음에 남비엣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찌에우다, 증리, 증짝 이렇게 배웠었고. 또 이 단어는 어떻게 했어? 그렇지. 먼저 각국사를 배우고 네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그 각국사를 서로의 나라를 비교 분석했었지. 그 네 가지 주제는 전부 다 중요하다 그랬어. 무조건 한 문제씩. 그러니까 적어도 그 네 가지 주제에서 세 가지는 반드시 나와. 즉, 적어도 세 문제, 많으면 네 문제를 보장하는 곳이야. 자, 첫 번째 뭐였지? 인구이동과 전쟁. 두 번째는, 그렇지, 국제관계. 세 번째는 유교와 율령. 네 번째는 불교. 그렇지. 자, 그럼 이제 3단원에서는 뭐냐면, 국제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인데, 자, 3단원도 마찬가지야. 3단원뿐만이 아니라 1단원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동아시아사는 먼저 각국사를 배워. 이 각국사에서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각국사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주제사를 통해서 문제를 내는 와중에 각국사가 등장할 수 있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연표를 봤을 때 항상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이었어. 그런데 이 연표에서는 조금 뭔가 바뀌었지. 그렇지. 중국과 북방민족으로 나눠졌어. 중국은 뭐겠어? 한나라 또는 중국 중원을 지배한 세력이겠지. 북방민족은 그렇지. 유목세계를 지배하던 인간들이고 또 이민족들이겠지. 자, 그렇게 해서 중국과 북방민족 두 개로 나눠지고, 또 한국은 고려로 쭉 이어지지. 그러나 오른쪽에 다른 사각형들이 좀 생겼지. 이게 뭐겠어? 바로 지배층들을 나타내는 거지.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을 거야. 고려의 처음 지배층 호족, 그 다음 문벌 귀족, 무신, 건문세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진 사대부까지. 그렇지. 자, 일본은 전 단원에서 배웠던 헤이안 시대가 쭉 이어져. 언제까지? 1185년까지. 그러다가 가마쿠라 막부로 넘어가고, 가마쿠라 막부가 원나라의 침입을 막는 과정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변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눠준 프린트를 보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우선 먼저 중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을 거야. 항상 그랬듯이.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순서를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이번 단원부터는, 자, 얘들아,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세계사 교과서 두께를 생각해봐. 그리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동아시아사 두께를 생각해봐. 교과서 두께를. 진짜 반쪽이거든. 동아시아사는 생각보다 내용이 많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생각보다 깊게 내. 깊게 내.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처음 할 때는 기본적으로 훑고 지나가야 되는 게 있고, 다시 되돌리기를 할 때 좀 더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 주로 그게 뭐냐면 바로 연표야. 연도야. 연도 문제. 세계사에서 연도 문제를 내면 정말 치사한 거거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생각보다 연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 근현대사가 아니더라도 5년, 10년 단위로 연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 다시 말해 사건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번 단원에서 2017학년도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 모의평가 9번 문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정답률 13%였거든. 야, 이 정답률 13%라는 건 어디서나 등장할 수 있는 거냐면 물리 2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거야.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맘 먹고 어렵게 낸 거지, 출제원들이. 하지만 그런 걸 맞춰야 1등급은 결국 50점 아니면 47점이야. 결국 둘 중에 하나야.
뭐 말이 48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 문제가 1등급을 가르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단 처음 한 번은 훑어주고 그 다음부터 좀 더 자세히 되돌릴 때, 또는 뭐 지금 이 동영상 자체가 개념 동영상이니까 이거를 보고도 물론 적어도 3등급에서 2등급은 나올 수 있게 해주려고 해. 그런데 마지막 1등급은 나중에 방과후라든지 수업 시간이라든지 좀 더 그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자, 어쨌든 자, 거란과 여진과 몽골로 이어지는 유목민족의 콤보, 그 다음에 국가의 수립과 멸망과 같은 주요 연도도 어느 정도 이번 처음 할 때는 아니더라도 되돌이표 할 때는 어느 정도 적어줄 수 있도록 하자고. 오케이. 자,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까지 얼추 14세기까지 나가는 와중에서 11, 12, 13, 14, 즉 이 사이에서 어떠한 순번을 우선 이게 몇 세기인지를 외우고 그 세기 안에서 순서도 외울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번 이 강의에서는 우선 중국사만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맨 위에 중국사 개관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잘 쫓아오세요. 자, 일반적으로 보던 프린트물과 조금 다르지. 번호가 있어. 이 번호가 순서야,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빨간 글씨들은 너희가 나중에 필기를 해야 되는 수업시간에 필기를 했던 부분일 거고,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프린트물 자체는 검정색만 있겠지. 그렇지. 수업시간에 필기를 하고 이 동영상을 듣는다면 빨간색이 적어져 있어야 돼. 자, 그러면서 잘 쫓아봅시다. 자, 우선 당나라가 어떻게 망했지? 그렇지. 당나라는 절도파 주전충이 난을 일으켜서 망했지. 그 절도파 주전충이 난을 일으키고 중국에 혼란기가 왔어. 그게 뭐지? 바로 5대 19. 그렇지. 5대 19. 그리고 5대 19은 누구의 혼란기야? 절도파로 인한 혼란기야. 절도파의 혼란기. 자, 그 와중에 북방민족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요나라가 건국했어. 자, 요나라는 누구야? 거란족. 거란족의 야유라복이라는 족장이 916년에 거란족을 통일하고 요나라를 건국했어. 그리고 상경 임원부에 도읍을 했고, 수도를 상경 임원부로 했고, 그 다음에 발해를 멸망시켰지. 발해를. 자, 그 다음에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연운 16주. 연운 16주가 뭐냐면 연주와 운주 지역의 16개 주. 사실 큰 땅은 아니거든. 큰 땅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 남한만 하지 않나? 그 땅이? 나중에 지도 보여줄게. 하여튼 이것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북방민족이 중국의 일부를 차지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야. 나중에 정보광조, 비트포겔이라는 사회학자가 이야기했던 정보광조를 얘기할 때 다시 이야기해 줄게. 어쨌든 연운 16주를 차지했다는 것은 키워드로도 또는 선지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요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대 19의 혼란기를 마무리 짓고 송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송나라를 세운 사람은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야. 960년에 세웠어. 자, 이 조광윤은 지가 절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랑은 아닌데 학교 다닐 때 더럽게 지랄하고 다녀가지고 지랄한 애들 습성을 좀 알아. 왜 그런지. 곧 죽어도 겉멋에 죽고 겉멋에 살거든. 뭐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괜히 들으면서 찔리지 마. 근데 이 송태조 조광윤이라는 새끼도 지가 절도사니까 절도사 새끼들이 어떻게 먹는지를 다 알았단 말이야. 원래 막 그래, 비리를 잘 저지르는 사람이 비리도 좀 잘 잡아. 지가 해봤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절도사들이 깽판 치는 걸 어떻게 잡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면 황제 독재 체제와 문치주의야. 자, 황제 독재 체제라는 게 뭐냐면 절도사가 처음에 지방의 병권을 가지고 있다가 중앙이 약해지니까 병권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전횡을 한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해 주기로 한 거야. 그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해 주기 위해서는 황제를 밀어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야 돼. 황제 혼자서, 아무리 황제가 잘났다고 해도 야, 쥐꼬리만한 순창을 다스리는 것도 혼자서는 힘든데 대한민국 다스리는 것도 당연히 힘들 거고, 그 넓은 땅덩이 중국을 다스리려면 황제 혼자서는 되겠어? 황제 독재 체제라는 건 황제한테 권력이 주어지는 거지 황제 혼자서 다스리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황제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여러 유능한 신하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뭘로? 그렇지, 과거제로 끌어오게 되는 거야. 그 인구들을, 인재들을. 자, 그러면 분명 과거제는 수나라 당나라 때도 있었는데 왜 송나라의 과거제는 황제 독재 체제에 밑받침이 되느냐? 바로 과거 3차 전시의 도입 때문이야. 내가 당나라 과거를 설명할 때
신언서판이라고 그래갖고 생각보다 귀족들 중심으로 뽑는다 그랬지. 그렇지. 그 얘기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의 과거제는 전시라고 해서 황제가 3차 때 직접 면접을 봐서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나에게 개처럼 충성할 것 같은 그런 인간을 뽑는 거야. 그게 바로 전시야. 자, 그리고 귀족이 아니라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귀족이어도 물론 뽑아. 귀족 중에서도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같은 사람은 뽑는데, 그 외에도 자기 말 개처럼 충성할 것 같은 일반 흑수저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즉 서민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서민 쪽에서 글을 읽고 벼슬을 내서 사대부가 등장하게 되고, 실력 중심 또는 뭐 글을 읽거나 뭐 이렇게 글질 잘하거나 뭐 책 잘 읽고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벼슬이 올라가고 신분이 올라가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붙냐면 사자가 붙어. 나중에 우리 신진 사대부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 때 여기서의 사대부도 마찬가지야. 또 아까 뭐라 그랬지? 흑수저를 뽑는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서민 문화를 발달하게 돼. 서민 문화. 왜? 흑수저들이 과거에 붙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사대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발전을 하잖아. 당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귀족적이었어. 그런데 송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서민 문화야. 오케이? 그냥 지금은 키워드로 한 번씩 딱 듣고 넘어가. 오케이? 이게 지금 세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에 문치주의. 자, 문치주의가 뭐냐면 무력을 멀리하고, 즉 칼을 멀리하고 붓을 가까이 한다. 글을 배우고 뭐 그런 걸 더 중시한다 이거야. 왜? 절도사들이 뭐하는 새끼들이었어? 글 읽는 놈들이었어? 칼 쓰는 놈들이었어? 칼 쓰는 놈들이었잖아. 그 새끼들이 깝치는 걸 막기 위해서 문치주의를 주장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국방력은 어떻게 될까? 국방력이 당연히 약해져. 왜냐면 군대 대장조차 무신이 아니고 문신을 임명한 거야. 고려도 마찬가지였지. 고려도. 자, 그 다음에 또 재정도 약화되겠지. 왜냐면 봐봐, 군대의 대장을 문신으로 임명해. 그러면 야, 인간적으로 무신이 잘 싸울까, 문신이 잘 싸울까? 무신이 잘 싸우잖아. 근데 무신을 안 쓰고 문신을 쓰고 있잖아. 그럼 인구수라도 많이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아니 이제 야, 생각을 해봐. 순창고를 지키는데 막 떡대 좋은 막 역도부 애들 몇 명 쓰면 될 걸로 가지고 어디 멸치 같은 남자애들 몇 마리 데려다 놓으면 뭐 몇 명 더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급 더 나가잖아, 최저시급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재정이 또 약화돼. 오케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송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돈은 많아. 공부도 좀 잘해. 근데 쌈을 존내 못해. 그래서 맨날 저기 일진 애들이 야씨 돈 좀 가져와, 삥 좀 뜯고 막 이러면 삥 존내 뜯겨. 그래도 돈이 많아가지고 적당히 좀 뜯겨도 먹고 살만해. 그게 바로 송나라야. 로얄 금수저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송나라와 요나라가 한판 시원하게 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연의 맹이에요. 자, 얘들아, 송나라는 단 한 번도 전쟁을 이겨본 적이 없어. 적어도 니네가 알아야 되는 전투에서 송나라가 이긴 전쟁은 없어. 없어. 자, 전연의 맹 누가 이겼어? 당연히 요나라가 이겼어. 자, 근데 내가 한나라 저기 고조가 흉노한테 처발렸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중국 애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쫀심. 그치, 쫀심. 형 한번 해주면 뭐 한다고? 다 해준다고. 자, 전연의 맹 누가 이겼다고? 요나라가 이겼어. 그런데 누가 형이야? 송나라가 형이고 요나라가 아우야. 그런데 여기서 세패라는 걸 바치는데, 세패가 내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중국이 이민족에게 주는 어떤 조공 같은 거. 근데 조공이라고 하면 모양 빠지니까 뭐라고 한다고? 세패라고 한다고. 자, 그럼 세패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까? 그렇지, 송나라에서 요나라로 가겠지.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옆에서 요나라가 송나라 삥 뜯어갖고 존내기 꿀 빠는 걸 보니까 그 왼쪽에 있던 서하라는 나라, 니네 서하 기억해? 기억나니? 얘들아, 위구르 기억나? 위구르 다음에 나왔던 나라가 어디야? 그렇지, 서하잖아. 서하 기억해야 돼. 자, 이 서하도 아이씨 쟤네만 재미 보면 어떡하냐, 우리도 한번 삥 뜯자 해서 닦았어. 그래서 또 서하 쳐들어가고 서하야 그래. 아따, 여기서도 누가 이겼을까? 그렇지, 서하가 이겼또. 송나라는 절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또 형제 수준도 아니고 뭐야? 군 신관계야. 졌는데 자기가 신하래. 하지만 또 뭘 받아?
그렇지. 세패를 오지게 받겠지. 오케이. 자, 지금 송나라가 형이고 송나라가 임금이야. 요나라가 동생이고 서하가 신하야. 그런데 지금 둘 다 세패는 어디로 가고 있어? 송에서 요로, 송에서 서하로 가고 있어.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반 일진들한테, 순창고 일진들한테 돈 뺏기고 순창 제1고 일진들한테 돈 뺏기고 그러면 지갑에 돈이 남아날까 안 남아날까? 안 남아나겠지. 그래서 바로 왕안석이라는 사람이 뭐를 주장하냐면 개신법을 주장하면서 변법을 주장하면서 왕안석이 개혁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뭐를 위해서? 부국 강병,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병사가 강력해져서 더 절대 이제 요나 서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당연히 실패해. 얘들아, 역사적으로 개혁이 성공한 적이 내가 알기로 진짜 한 건도 없을걸? 이게 차라리 혁명은 성공을 한다? 혁명은 아래 위를 싹 갈아엎어버리는 거잖아. 차라리 혁명은 성공을 하는데 개혁은 일부분을 이렇게 뭘까 국가나 체제나 이런 걸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바꾸기가 진짜 어려워. 개혁은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어. 성공한 개혁이. 어쨌든 개혁은 다 망한다고 보면 돼. 자, 어쨌든 그래서 왕안석의 개혁은 실패하게 되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중국에서는 누가 건국하냐면 금나라가 건국을 해. 자, 금나라는 여진족이고 아구탑 1115년. 자, 여진족 거란족 구분 잘해야 돼. 얘들아, 고려가 누구를 계승했다고 했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그랬잖아. 그 전에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어디였지? 발해였지. 근데 발해를 누가 멸망시켰어? 거란족이 멸망시켰잖아. 그래서 요 나라랑 고려랑 신나게 싸우잖아. 거란에 1차, 2차, 3차 침입하고 다 싸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금나라 여진족 잘 기억해야 돼. 여진족의 아구타라는 족장이 또 1115년에 북경. 자, 근데 잘 봐. 여기 북경은 중도야. 나중에 나오는데 원나라도 북경에도 도읍을 하는데 거기서는 대도야. 내가 도시 이름이 여러 가지 외우면 좀 빡치잖아. 그치? 예전에 막 장안 같은 것도 되게 이름 많고 낙양 같은 것도 이름 많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름 많은 게 빡칠 순 있지만 또 어떤 것엔 더 좋다고 그랬어? 이름을 보고 나중에는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중도 하면 어디겠어? 금나라. 몇 세기? 1115년에 몇 세기야? 그렇지, 12세기 초반. 자, 그 다음에 원나라. 대도 때면 몇 세기? 13세기 이후.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금나라가 건국되고, 자, 이때 송나라는 금나라를 이용해서 요나라를, 지금까지 요나라한테 뭐 주고 있었어? 세패를 주고 있었잖아.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니까 금나라를 이용해서 요나라를 쳐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송나라와 금나라가 동맹을 맺고 요나라를 치는데, 자, 송나라 싸움 잘한다고 못한다고? 못한다고. 송나라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금나라하고 요나라가 서로 치고받아서 약해지면 둘 중에 하나는 멸망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멸망한 걸 송나라가 쳐들어가서 북방민족을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걸 뭐 EJ라고 그래서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성공했을까 못했을까? 일단 요나라를 멸망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 자, 요나라는 멸망했어. 누구에 의해서? 송나라와 금나라에 의해서. 근데 금나라를 뒤통수 치다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개처발렸어요. 금나라 뒤통수 치다가. 그래서 정강의 변이라고 그래갖고 황제부터 시작해서 수도 털리고 나서 황제부터 시작해서 황족들 다 쓸리고 고관대적들 다 잡혀갔거든. 자, 이때 봐봐. 이때는 이제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송나라와 금나라가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 무조건 금나라가 이깁니다. 그런데 누가 군이야? 누가 임금이야? 금나라가 임금이고 송나라가 신하. 자, 이제 중국의 자존심이 다 개처발렸어. 오케이? 정강의 변. 자, 그 다음에 수도를 털리고, 수도가 어디에 있었어 원래는? 카이펑 개봉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수도를 털리고 화북 지역을 싹 털렸거든. 중국 회하 이북을 싹 금나라가 먹어버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카이펑에서 어디로 천도를 해? 항저우 이만으로 천도해서 남송을 건국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금나라가 이러고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또 몽고 고원에서는 누가 등장해? 몽고 고원에서는, 야 이거 뭐야, 펜 어디 갔어? 잠깐만 기다려봐. 펜 살려야지. 자, 금나라가 열심히 화북에서 땡가땡가 하고 있는 동안 몽고 고원에서 누가 등장해? 칭기즈칸이 등장해서 몽고를 통일하게 돼.
몽골을. 자, 그 칭기즈칸은 시도 때도 없이 주변에 있는 놈들 다 멸망시키고 다니는데 맨 처음에 이 사이에 뭐 호라즘이 있거든. 호라즘 멸망 다음에 호라즘은 이제 중국이 아니니까 중국에선 뺐어. 호라즘 멸망 다음에 원래 호라즘 쳐들어갈 때 얘가 서해한테 좀 야 원병 좀 보내봐, 아니면 뭐 빵이라도 저기 위문공연으로 빵이라도 좀 보내든지 그렇게 했어. 서해가 무시했거든 이걸. 야씨 길 가는 이런 거야. 야 내가 순창 제1고를 치러 가려고 하니까 순창 북중 애들한테 니네 북중에서 삼자라는 놈 몇 놈만 보내봐 이랬더니 북중 애들이 싫다 그랬어. 그랬더니 일단 순창 제1고를 박살낸 다음에 순고로 딱 돌아와가지고는 아씨 북중 개새끼들 마음이 존내 안 드네 하고는 또 쳐들어간 거야. 좀 억울하지. 어쨌든 그래서 서하도 멸망. 서하 멸망시킨 다음에 또 어디로 쳐들어가? 금나라도 멸망. 아주 차례대로 다 멸망시켰어. 자,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건국해. 자, 뭐 칭기즈칸에서 쿠빌라이 칸으로 넘어가는 오코타이, 뭐 구유크, 몽케, 쿠빌라이 칸으로 넘어가는 거는 원나라의 정치화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 좀 다시 할 거야. 원나라 정치화. 자, 그 다음에 쿠빌라이가 결국 남송까지 멸망시켜.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어떤 뭐랄까 일반적인 개관이 송, 요, 금, 몽골로 이어지는 개관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얘들아 다시 말할게. 중요한 거 순서야. 정말 순서야. 이 단어는 순서와 연도만 먹고 가면 80%는 먹어. 이 단어는 왜냐면 이 정답률 아까 15%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가 순서를 굉장히 더럽게 꼬아서 냈어. 더럽게 꼬아서. 자,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여줄 텐데 어쨌든 5대 10국의 혼란기 다음에 그 혼란기가 이뤄지고 있는 도중에 요나라는 건국하고 혼란기를 틈타서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그 5대 10국의 혼란기를 마무리 짓고 송태조 조광윤이 등장했는데 조광윤은 절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황제 독재체제와 문치주의를 이용해서 절도사의 힘을 노리고 군치주 뭐 이렇게 절도사의 어떠한 부작용을 없애려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 국방력도 약해지고 재정이 약화돼. 자, 국방력이 약해지니까 전현해맹 파와약 같은 요나라가 쳐들어와도 처발리고 파와가 쳐들어와도 처발렸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송나라는 항상 형이나 임금이 됐지만 막대한 쇠패를 그들에게 물게 됐지. 자, 그러다 보니까 돈도 털리고 군사력도 털리니까 부국강병을 하면 돈도 메꾸고 군사력도 메꾸는 거잖아.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어? 왕한석이 등장해서 변법을 하는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야. 자, 그 사이에 또 금나라는 건국되고 금나라와 송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요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송나라는 금나라를 뒤통수 치려고 했는데 뒤통수가 실패해가지고 오히려 금나라한테 개처발리고 정강이변으로 회하이북 즉 하북지역의 땅을 싹 뺏기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항저우에 도읍을 두고 남송을 건국하게 된다. 금나라가 으쌰으쌰하고 있는 동안에 몽골에서는 칭기즈칸이 등장해서 몽골권을 통일하고 몽골권을 통일한 다음에 호라즘 서하 멸망시키고 금 멸망시키고 원 건국한 다음에 마침내 남송까지 멸망시킨다. 이게 바로 중국의 어떤 일대 정치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만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송나라 마무리 짓고 이번 단어 꺼낼게. 자, 송왕조의 경제, 사회, 문화 4S로 나오거든. 4가지의 S야. 4가지 S. 자, 4가지 S만 보고 끝내자. 자, 뭐 조금 위에가 잘리네. 그냥 봐. 자, 우선 자, 상업혁명, 사대부, 성리학, 서민 S 4개 이해했지? 뭔 말인지? 자, 우선 상업혁명부터 보자. 얘들아, 근데 상업혁명이라는 건 뭐야? 상업이 잘 된다. 뭐 그런 얘기겠지. 혁명이라는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사회의 혁명은 일반적인 혁명하고 좀 틀리잖아. 뭐 나라 갈아엎고 이런 거 아니잖아. 아, 목마르다. 물 좀 먹자. 아이고 시원하다. 맥주 아니야? 물이야? 맥주 아니야. 아이 씨발 왜 맥주래? 미친놈들. 내 술꾼이냐? 자, 어쨌든 상업혁명이 내가 여기 봐봐. 상업혁명 위에도 화살표가 하나 있고 아래에도 화살표가 하나 있지. 얘들아, 상업이라는 건 뭐가 생겨야 상업이 발달할까? 잉여 생산물이 생겨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너희가 하루에 밥을 3끼 먹어야 된다.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악하고 1년에 너희 집에서 쌀을 40kg쯤 먹는다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30kg만 생산이 돼. 그럼 10kg가 부족하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는 상업이 발달할 수 있을까? 상업이라는 게 뭐야? 나한테 남는 물건을 팔아서 내가 부족한 물건을 사오는 게 상업이잖아.
그게 상행위잖아, 상행위. 근데 40kg가 필요한데 30kg만 생산되면 상업이 발달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당연히 안 해. 상업이 발달하기 위해선 뭐가 먼저 발달해야 되냐면 농업혁명이 먼저 일어나야 돼. 농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떠한 배불리 먹고도 남는 물건이 있어서 그 물건을 팔아서 뭔가를 사오는, 그게 바로 상업혁명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상업혁명 위에 살펴면 뭘 적어야겠어? 그렇지,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수공업이 먼저 발달하는 게 먼저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업혁명 아래로 가는 게 뭐냐면, 상업이 발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물물 교환으로도 돼. 내가 쌀 가져가갖고 내가 쌀 줄 테니까 거기 토끼 가죽 몇 개만 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상업이 발달하다 보면 씨발, 자, 토끼 가죽을 가진 사람이 쌀이 필요하면 좋아. 근데 토끼 가죽을 가진 사람이 나는 화살이 필요해. 그러면 쌀 가진 사람은 화살 필요한 사람 찾아가야 되고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등장해? 돈이 등장하는 거야. 돈, 지폐나 화폐가 등장하게 된다고. 그래서 상업혁명 다음 화살표에 써야 될 건 뭐야? 화폐야. 오케이? 됐어? 다시 얘기하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농업혁명하고 수공업 발전이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화폐 등장이라고. 자, 요거 두 개를 보면서 따라오는 거야. 자, 강남이 발전했어. 왜 강남이 발전했겠어? 자, 우선 남조시대부터 강남은 발전되고 있잖아. 오나라가 건업에 건강에 도움을 하고, 남조 뭐 있어? 동진, 송제, 양진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 그치? 자, 거기서부터 강남이 발전하게 돼. 근데 이 송나라 때는 뭐 남송으로 넘어가기 이전부터라도 강남의 경제력이 화북을 뛰어넘는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기후 이런 거 배울 때 양쯔강 지역하고 베트남 남쪽 지역은 뭐 이모작, 이기장 뭐 이런 거 된다 그랬잖아. 기억나? 그래, 양쯔강 하류가 최대의 곡창지대가 되면서 강남의 경제력이 화북의 경제력을 능가하기 시작해. 또 화북은 계속해서 전란 중이었지만 강남은 생각보다 전쟁이 별로 없었잖아, 화북에 비해서는. 그치? 자, 그 다음에 농업발전이 일어나는데 농업혁명이 일어나. 참파별화고 그래갖고 수확기간도 엄청 빠르고 잘 죽지도 않고, 근데 쌀이 맛은 없어. 조생종이라고 그래서. 니네 옛날에 사회과나 아니면 중학교 때 국사하면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통일별하고 해가지고 되게 수확량은 많은데 맛대가리는 더럽게 없는 쌀이 있거든. 그런 거 심듯이 지금은 통일벼 아무도 안 심지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참파벼가 되게 막 이렇게 수해에도 강하고 벌레도 잘 안 먹고, 벌레도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거야, 쌀이. 그리고 이게 어떤 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쌀은 되게 찰진 쌀이잖아. 자포니카라 그래갖고 되게 찰진 쌀이야. 막 밥 오래 씹으면 맛있잖아, 흰쌀밥. 근데 베트남이나 이쪽 동남아에서 먹는 뭔가 꺼끌꺼끌하고 좀 땡글땡글하고 꼬들꼬들한 쌀이 있어. 막 이렇게 으스러지는 거? 쌀이 으스러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쌀이 있거든. 그런 쌀들을 재배하기 시작해. 그게 참파벼고 조생정이야. 수리전은 뭐냐면 뭐 이렇게 물을 끌어와가지고 농사 짓는 건데, 이건 뭐 그냥 어떤 수리 시스템? 니네 수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냥 물을 끌어오는 걸 수리라고 하는데, 하여튼 물 끌어와서 잘 농사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또 이양법이 뭐야? 얘들아, 모내기가 뭐지? 우리 모내기를 하려면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봐봐, 모판이라 그래갖고 조그만 데다가 일단 쌀싹을 심고 나서 조그맣게 자라면 그거를 다시 옮겨 심는 게 바로 모내기잖아. 그치? 그러면 자, 넓은 땅이 필요해? 모내기를 하는 모판을 만들 때는 넓은 땅이 필요하냐? 아니지, 조그만한 땅이 있지. 그러면 그 사이에 거기서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모내기가 왜 발전하게 되냐면 이모와 이기작을 해줄 수 있게 되면이야. 자, 예컨대 봐봐, 보리가 한 3월, 4월, 5월, 6월까지 자란단 말이야. 5월 후반이나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자라는데 지금 모는 한 4월 초반에는 심어야 돼. 그럼 지금 한 달의 시간이 비지. 그잖아. 한 달의 시간이 겹치잖아. 그 한 달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양법이란 말이야. 오케이? 니네는 뭐 농사 짓는 애들도 있으니까 농사 짓는 애들은 이 말을 이해하겠는데, 농사를 안 지어본 애들은 이해를 못하면, 하여튼 이거는 사실 달력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봐봐, 보리가 5월 말에 5월 중순에 수확이 돼. 그런데 모는 4월에 심어야 돼. 근데 초창기에는 넓은 땅에 심지 않아도 조그마한 땅에 물을 주면서 모판에다 심어놓으면 뭐가 잘 자라.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번 다음에 보리를 싹 수확하고 나면 거기를 싹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물 싹 채워서 이제 모내기를 해가지고 진짜 벼를 기르는 거야. 이게 바로 이모작이야. 오케이? 이기작도 비슷해.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양법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면 돼.
자, 또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작은 뭐냐면 수공업자 길드야. 뭐 길드는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뭐 안 배웠으면 뭐 기억 안 나면 길드가 뭐야? 게임에서의 길드는 뭐야? 같은 이익이나 목적이나 그런 걸 같은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기 집단의 이득을 위해 노력하는 거지. 마찬가지야. 수공업 발전은 자기라는 수공업자 길드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돼.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 세계사 아니야. 각각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 또 석탄을 캐기 시작하고 석탄을 산업에 이용하면서 자, 석탄으로 불을 떼기 시작하니까 불 온도가 확 올라가지. 그래서 제철업이 발전하게 되고 또 도자기를 굽는 게 발전하게 돼. 징더전이라는 도시에서 도자기가 무지하게 쏟아져 나와. 자, 그 외에도 생사가 뭐냐면 비단을 만드는 실을 가지고 생사라고 하거든. 그 누에고치에서 쪽쪽 뽑아내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수공업으로 발전하게 돼. 비단 생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농업도 발전하고 수공업도 발전하면서 이것들을 내다 팔아야 되지. 그런 와중에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동전 사용량이 등장하고 동전으로, 야, 동전이 얼마나 무거워. 야, 생각해봐. 니네 한 10만원만 동전으로, 동전 100원짜리로 10만원만 들고 있어. 개 무겁다.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종이지폐, 교자와 회자가 등장하게 돼. 또 바닷길 무역을 담당하는 시박사, 국제적인 교류를 담당하는 시박사가 등장하게 된다. 바닷길 무역은 다 시박사에서 관장하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사대부 보자. 사대부. 자, 이 형세호라는 말이 좀 중요한 말인데 지방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지주계층을 가지고 형세호라고 하는 거야. 다시 지방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즉 땅도 있고 좀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한 어떠한 지주계층을 가지고 형세호라고 그래. 근데 이 형세호가 먹고 살만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과거에 급제를 해.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면 사대부가 되거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세계사에서는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송나라에서 과거를 합격하면은 자기 고향으로는 못 가. 자기 고향에서 만약에 순창에서 성공한 애들이 순창으로 공무원은 못 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 정경유착이 너무 세지는 거야. 순창에서 좀 유지로 살던 애가 봐봐, 자기 아버지가 순창에서 돈 좀 있고 막 이렇게 쓸고 다녀. 그런 애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외모고시는 뭐 공모고시 합격해갖고 막 5급 공무원으로 순창에 다시 오면 아버지 도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순창에서 돈을 쓸어담고 막 부패를 행할까.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땅으로는, 자기 고향으로는 잘 안 보내. 그런 규칙이 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형세호 입장, 형세호에서 과거를 합격한 사대부 입장에선 자기 옛날에 순창에 있는 그 기반을 버리고 와야 돼? 버리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옮겨야 돼? 근데 옮기는 게 쉽나?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재산 관리를 위해서 소작을 주는 거야. 그 옛날엔 재산이 결국 다 땅이잖아. 그 땅을 옮겨오기보다, 이 땅 팔고 이쪽에 있는 땅을 사기보다 그냥 그 땅 그대로 놓고 거기에다 관리를, 지주를 둬가지고 관리를 줘가지고 이제 소작을 붙여놓는, 그러니까 빈 땅에다가 사람을 불러갖고 농사를 짓게 해서 그 일부를 받는 소작제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멋있는 말로 지주전호제라고 하거든. 지주전호제가 굉장히 확대돼.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동아시아사에서는. 세계사에서 깊게 들어가는 세계사야. 자, 다음에 성리학. 또 송나라 하면 성리학이지. 자, 성리학의 배경은 뭐냐면 이민족이 침입했어. 자, 이민족이 침입하게 되면 항상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화이사상이라는 걸 내밀거든. 화이사상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건 배경이잖아. 배경. 화이사상은 옛날부터 있었고. 자, 그러고 황제권이 강화됐지 아까 송나라 때. 그러면서 황제권 강화를 위한 대의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대의명분이. 자, 사실 사단에서 좀 더 훨씬 자세하게 배울 거야. 나중에 저기 고등학교에 싹 배우고 난 다음에 유교만 따로 모아서 딱 할 거거든. 과거제도 과거제만 따로 모아서 딱 할 거고,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 일단은 배우면서 넘어가자고. 자, 그래서 누가 창시했냐면 주의라는 애가 12세기에 창시를 했어. 뭐 나중에 주자, 뭐 야 공자가 원래 이름이 공자야? 아니지, 공구지. 공구인데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려고 공자, 노자, 맹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주의도 주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 주자학이니 성리학이니 다 같은 말인데 어쨌든 본성과 이치에 대한 학문이야, 성리학은. 그래서 특징은 이기론, 이기를 중시하는 거고, 이는 원리고 기는 형체야. 자, 이기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봐봐. 야, 원리를 보는 게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이냐, 형체를 보는 게 뭔가 좀 더 고차원적이야? 니들 생각할 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족같나? 자, 봐봐. 자, 이렇게 하자. 야, 좀 야, 여자애들한테는 이거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씨. 자, 딱 생각이 났어. 자, 봐봐. 백경배가 여자를 볼 때 저는 얼굴 몸매 하나도 안 보고요. 딱 성격만 봅니다. 진짜. 뭐 진짜 제가 싸워서 질 것 같은 여자들도 저랑 진짜 성격 맞고 참 얌전하고 차분하고 이러면 전 다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말하는 것하고 여자가 얼굴 안 이쁘면 그게 여자예요? 아이씨, 저는 얼굴 이쁘고 몸매 쩔고 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막 그런 여자 좋아해요. 야, 이거랑 지금 이 두 명의 백경배 어떤 게 더 낫냐? 전자가 당연히 낫잖아. 성격을 보는 사람이 외모만 보는 것보다. 그게 바로 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원리를 중시하는 거 그리고 기 형체를 중시하는 거 이기론인데, 이기론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흑백 논리야.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는 좋고 기는 나쁘다 이렇게 주장했던 건데, 이걸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제 유학자들이 아니야, 기도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덤빈 게 이게 이기 뭐 이원 논쟁이고 이런 건데, 그건 이제 한국사에서 배우시고 조선시대 후반 가면 대가리 빠개지면서 배웁니다. 한국사에 배우시고 어쨌든 이기론의 처음 자체는 흑백 논리였어. 흑백 논리. 자, 그러면 그래서 오경과 사서가 있는데, 오경이 뭐였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역경 뭐 이거잖아. 그리고 사서는 뭐야? 논어맹자, 중용, 대학. 이거 네 개를 사서라고 그러잖아. 자,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을까? 뭐가? 그렇지, 사서가 훨씬 중요하다 그랬어. 사서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래서 수행 방법으로 두 가지를 중시했는데, 하나는 거경궁리,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 거경. 그래서 이치를 궁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경궁리야. 이치 궁리하는 것. 그 다음에 경물치지. 사물을 격해서 다다를 알지. 알매 다다른다. 그게 바로 경물치지야. 자, 다음에 확산은 서원과 향학을 통해서 확산되었고, 서원과 향학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합시다. 그냥 서원은 유교 가르치는 학원 같은 거고, 향학은 뭐 우리 교회에서 외우는 뭐 11조 같은 거 있잖아. 뭐 우상 섬기지 마라, 뭐 11조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향학이라고 해서 뭐 여시향약, 뭐 유시향약 이런 게 나중에 뭐 중국 세계사에서는 뭐 등장을 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크게 볼 거 없어. 그냥 좋은 말, 향학. 지켜야 되는 좋은 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그다음에 서민. 아까 서민이 왜 발전한다 그랬지? 그렇지, 전시의 등장으로 이제 드디어 자기한테 개처럼 충성할 그런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형세호도 일단은 서민이잖아. 형세호, 노예는 아니니까 형세호도 일단은 서민, 귀족도 아니거든. 그래서 형세호가 사대부를 되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발전한다 그랬잖아. 그치? 자, 다음에 과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서적이 보급되고, 또 성리학도 발전하게 되니까 서적이 또 보급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책이 필요하니까 뭐가 또 발전하게 돼 있어? 인쇄술이 발달되게 돼 있고, 인쇄술이 발달을 하고 나니까 또 책도 엄청나게 보급되는 거야. 뭐 이거 두 개는 굉장히 둘 다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중국의 4대 발명품이 다 나오는데, 종이야 한나라 시대에 나왔고, 한나라의 채륜이라는 애가 만든 거고, 인쇄술, 화약, 나침반 이때가 전부 송나라 때 발견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서역으로 전파가 돼, 원나라 때. 자,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뭐 배웠지? 중국사 전체 한번 쭉 훑었고, 그 다음에 송나라 왕조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배웠어. 자, 그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